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뭐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와서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2개가 났어. 보온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2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그래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그래 살자. 그래갖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래갖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1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80 넘어서 자식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맞고 살던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3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에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3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2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3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신부님 나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해?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 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 지금 우리 첫 강의 때는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사는 시대가 왔다. 100년. 근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되게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거 준비해서 장가 가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말에 이런 게 있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놀아?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에?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예,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예요.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인데 일본보다 노인 자살률이 2배가 높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1996년에는 10만 명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살하는 할머니들이 28명이었는데 2006년 10만 명당 50명이 훌쩍 넘어버려요. 50명이.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 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텔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올 들어 일본에서 노인이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3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쓰러져도 끝까지 그걸 보살피면서 살아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요, 보살피다가 지치면요 죽여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범행 후 대부분 뭐라 그래? 병간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5월 26일에 부인을 살해한 89살 할아버지가 85살짜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으로서 정년퇴직하고 연금 생활까지 버젓이 하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지난 작년 9월부터 부인이 파킨스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이 우울증까지 이제 겹쳐갖고 한층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로 성실하게 보살폈어요. 근데 3월 달에 할아버지가 이게 넘어져갖고 여기 대퇴부, 여기가 그냥 엉치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결국은 남에게 패 끼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 거를 엄중하게 추궁하면서도 부인이 병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3년 징역형을 하고 5년 집행유예를 내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명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는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이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원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다니까.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미친 거죠.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나하고 안식년한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사를 봐도 재밌고 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세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를 했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느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 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 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서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전심 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 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는 거지. 왼수, 애인이 아니고. 방도 어떻게 써?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거 뭐 같이 사나 마나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맹인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맹인 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내가 뭐 정말 염도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먼 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귀찮지. 밥 새끼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뭐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이제 내일 모레 오는 호계동에 우리 최영남 신부하고 작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용삼 신부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 신부 돼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 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 살 줄 알았거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 통해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느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100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외로움, 고독.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상실은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상실은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잃어가는 거, 육체적인 상실도 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져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이 곤란해진다. 노년은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 젊었을 땐 피부도 뽀얗고 정말 얼마나 예뻤어요.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한 미모 했을 할머니들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어. 그러면 기가 막혔을 텐데 외모에도.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형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 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 갈 때 따라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죽도록. 우리가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의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막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예. 그거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 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말어. 100살까지. 그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가한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저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 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의 정규 학교라도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 돼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뻐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그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왔어.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원,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벼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려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그건 내가 4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그 방법도 모르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우리 수원교구가 청소년 신앙의 뭐 활성화인가 그래요. 예, 청소년. 근데 주일학교는 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원 죽으라고 다니고 그렇게 지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우 쉴만하는데 성당 가고 점점 성당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넣어. 보좌신부가 그냥 총력을 기울여 주일학교에. 그 6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이놈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요, 학원 다니고 대학 가야 된다고 성당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아, 여기다 뭘 돈을 쏟아넣고 그래. 주일학교 2박 3일 여름 피정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노인대학이야. 노인대학. 노인대학은요, 줄어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으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성당 평일 미사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야. 주일날 성당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연령 저 초상 남은 거기 갖고 연도 다 바치는 사람들 누구야? 이게 노인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 신부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한 보좌 신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보좌 신부여야 돼? 노인댁을 위한. 이 새파란 신부가 와서 할머니들한테 재롱 피면 좋아 안 좋아? 그냥 우리 할머니들 보좌 신부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왜 그 보좌 신부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쏟아 넣느냐고. 참 진짜 노인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관두지 말고 꼭 열심히 다니세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노년의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병원 가야지.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은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할망구는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하면 돼.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꼴까닥 죽으면 돼요. 자,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대개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 3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2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선 잘 자고 중간에 뭐 2번에 밥 나오네 2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주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 들어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돌아가? 난 이 돌아간다는 말 참 좋아해요. 죽었다는 말보다 돌아간다는 말을 참. 어디로 돌아가?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하느님한테 돌아갈 때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냥 빈털터리로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난 자식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하느님, 내가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정말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이게 나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국가가 반 갖고 가고 자식이 갖고 싸웁니다. 지금 이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은 말짱 노릇먹여요. 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며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 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미국의 95%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야? 꼴까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늙었다고 난 늙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할머니들 많죠?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100명이. 맞죠? 네. 아유, 솔직해네. 비산동 할머니들이. 왜 내가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 욕이에요. 며느리 욕.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키웠을 때, 막 키웠을 때 태어났어. 막 손가락에 꼬무락거리고 막 저기 막 옹알이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놈이 일어났어. 뻗떡. 그래갖고 걸으면 한 걸음 뛰었을 때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흥분되죠? 걸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하죠? 그 행복은 아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행복했을 거야. 거기다 엄마라고 그래봐. 어때요? 막 죽지. 엄마라고 그러면은 막 죽어. 엄마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애가 가방 들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왔다 하고, 아, 이놈이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나보다 더 커져.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이게 키우는 맛이요, 보통 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70이 됐어. 문을 열고 나오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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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단 말이야.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정말로 푹 빠져 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야.
얘야 눈이 좀 안 보인다. 보니까 백내장이 걸렸어. 눈이 또 났더니 얘야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 그냥 저기 물렁뼈가 다 없어졌고 그 뼈 수술해줬어.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아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아? 자식을 키울 때가 기쁠 것 같아? 죽어가는 부모를 보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타까움, 짜증, 의무감 이런 게 들었어.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걸 보는 건 그 슬픈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 뭐야? 그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알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인데 글쎄 75살 되던 해에 아들이 꼬신 거예요.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살면 얼마나 사나? 여기 혹시 나는 살면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죽어. 얼마 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70살에 그랬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80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어머니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갈비 니네나 먹으러 가라. 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갈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뒷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됐는데 그때도 안 죽더래요. 그래갖고 90이 돼갖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진짜 내일 모레. 그리고 100살까지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노인대학에 나오면 춤 시간도 있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그 30년이 축복의 30년이야? 저주의 30년이야? 축복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저주의 30년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견을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견 저거 챙견.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먹어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갖고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2개가 났어. 보온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2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그래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그래 살자. 그래갖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래갖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80 넘어서 자식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맞고 살던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3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에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3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신부님 나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해?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 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60부터 64살까지 정규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거 배우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규학교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 아주 얘기하던 거, 자, 그러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서름을 받느냐? 처음에는 무관심해요. 늙은 부모한테 무관심해. 밥을 먹거나 말거나 전심을 뭘 먹었는지 반찬을 뭘 먹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노인정을 어디 나가는지 몰라. 무관심이야, 무관심. 요거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그냥 스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다음 시간에 노년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구박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오늘 강의를 3개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찍을 게 많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여기 생태마을 또 다볼사이버 성당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마을 숙박 이용 안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창 생태마을은 여기가 1생태마을입니다. 2생태마을은 잠비아에 있습니다. 잠비아가 2생태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문경이 제3생태마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의 집이 4생태마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순례자의 집이 제5생태 마을입니다. 이제 문경도 바로 카라반 12대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건설사 선정해서 숙박시설이 27개 정도 되는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또 우리 다볼교우들 제주도 여행 갈 때 거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아마 거의 매일 미사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5개 생태마을을 마음껏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비아도 제가 보기에는 3개월, 6개월, 1년 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거기서 25년 이상 산 수녀님들도 있고 우리 신부들도 거기서 5년 살고, 저도 한 11년 정도 잠비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 이게 얼마나 넓고 신비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서로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사람 간의 관계 단절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미사를 걸으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벼락 맞는 줄 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강제로 성당에 못 오게 하니까, 특별히 65세 이상인가 70세 이상은 아예 못 오게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핑계결에 성당에 발길 주지 않고 성당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냉담으로 들어선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 80살이 넘고 90이 가까우신 분들은 걸음걸이도 힘들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주일인지 평일인지 구분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주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주일미사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30년 전부터 이제 100세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강의를 했는데, 이제 바로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도 92세세요. 요즘 조금 넘어지고 이래갖고 건강이 좀 안 좋긴 하세요. 그래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뵀을 때 아들이 온다고 4시간 목욕을 했대. 4시간 목욕을 하고 또 옷도 2번인가 3번 갈아입으셨대요. 예쁘게 아들한테 보이려고. 그날 요것도 좀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거의 안 일어나셨는데, 그날도 일어나서 걷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 같으면 정말 매일 찾아가서 뵙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식에게 재산 주지 말고 본인이나 100살까지 자식 기대 안 하고 기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 사랑하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요양원을 가느냐, 요양병원을 가느냐, 병원에 누워서 똥오줌을 싸느냐, 치매에 걸리느냐,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요양원도 안 가도 되고 요양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니 집에 지금 계세요. 물론 이제 뭐 누나하고 아들들이 뭐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예 본인 집은 아니고 어머니 집에 와서 24시간 같이 잠을 자는 아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효자 아들이 있어서 피곤하다고 참 행복한 소리를 하신 거죠. 밥도 입에다 떠 넣어드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게 자식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이제 70 넘으신 분들, 또 65세 많이 은퇴를 하니까 집에 있지 마시고 생태마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평창의 숙박시설 예약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2박 3일 사용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2박 3일, 3박 4일까지 한 번 오시면은 또 여기 오래 있는 게 좋으니까 이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방도 있고 황토집도 있고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 본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단도 안 내려가고 그냥 평지만 하는 방들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제 조금만, 이제 우리 이제 직원 기숙사는 영월해져서 여긴 다 방이 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 공기 좋은 평창, 문경, 제주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도 샘 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집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도 3박 4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식대는 끼니마다 10,000원을 받습니다. 10,000원이라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완전 유기농 식단입니다. 숙박시설 이용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5개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다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은. 되살림 회원이 1순위입니다. 1순위. 다볼사이버 성당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 2순위입니다. 그리고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신 분들 역시 우선입니다. 잠비아에 우물 파고 학교 짓는데 또 지금 간호대학도 짓고 여러 가지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도 우선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록이 다 돼 있어서 뭐 그렇게 큰 걱정 없어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어느새 43만 1000명이나 됐어요. 곧 있으면 43만 200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 속초, 제주도에도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벌써 12월 달까지 숙박 예약이 거의 다 찼고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도 빈날이 많으니까 생태마을에 연락하셔서 강릉이든 속초든 제주도 날짜 잘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숙박비 무료고 또 뭐 거기 먹을 거 싸갖고 가면 돼요. 집에 있는 거. 그리고 뭐 바닷가도 가보니까 또 회도 해산물도 먹어보는 것도 괜찮죠. 되살림 회원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님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끼다 똥 된다. 그냥 뭐 70에 80에 불안해갖고 제가 노인 연금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5만 원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5만 원 다 쓰라고 그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지금은 40만 원 32만 원 부부가 받으면 32만 원 혼자 받으면 4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도 나오면은 그냥 그달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게 돈 아끼는 길이에요. 청국장 가루 한 달 3만 원 2포 먹으면 6만 원인데 그거 먹으면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요양원도 안 가고 요양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묶여 있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는 돈만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도 흘려보내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리면 똥 인생이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안 움직이면 80살서부터 100살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뭐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60이 돼가니까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은 아직도 40년 남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셔야 합니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그냥 100년 사는 거, 누워서 100년 사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100년 사는 게 좋죠. 그냥 100살까지 살 거면 걷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걷다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요즘 김형석 연세대 석자 교수님은 104세이십니다.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활동까지 하십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죠. 제가 100살도 이제 넘어서서 110살까지 사는 인생이 곧 올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아마 110살까지 사는 세대가 꽤 많을 거예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모두 걸어서 100년을 사는 멋진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기 좋은 데서 놀이 삼아 제5생태 마을까지 마음껏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데 부동산 투어해서 다볼교우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해도 좀 마련하고 부산 쪽도 마련하고 울산 쪽도 마련하고 서해 쪽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잠비아 갔다 오면은 8월 달에 또 부동산 투어를 해서 여러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젖과 술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5천 명한테 빵을 먹일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테 그럽니다. 니네가 줘라. 그래서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고 또 5천 명 먹일 때 제자들한테 니네가 나눠줘라 그랬듯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들 맛있는 풀을 뜯기게 하듯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숙박비도 안 받고 직원들 월급을 주느냐고 이번에도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데 이번에 상반기 너무 열심히 일해갖고 기본 월급에 특별 보너스 2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직원들은 500에서 1000만 원 받는 직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대살림 후원회원님들이 27년 동안 저를 도와 생태마을 5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늘어요.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들이 하루에 5명, 어떤 날은 10명,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납니다. 대살림 USA 후원회원도 있습니다. 지금 한 400명 늘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27년 동안 13,000명을 모았으니까 아마 샌버나디노도 시간이 지나면은 후원회원들이 1,000명, 2,000명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은 농장을 만들어 그들 배를 굶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배부르게 먹고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점점 범위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잠비아 에코카사리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어 주시면 지구 가열화,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는 끝났고 영어로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래요. 보일러를 뗀다 이거예요. 보일러. 이제 끓는 거죠. 끓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탈석유, 탈석탄 시대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는커녕 지옥 지구를 물려줄 것입니다. 잠비아 시내도 지금 하루에 지금 막 천세영 신부님 막 통화를 했는데 전기가 19시간 공급을 못 해준다고 그래. 시내도. 그러니까 전기가 거의 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도 부탁하고 지금 다 해놨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땅도 넓으니까 거기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해갖고 우리 지금 에코카사리아는 태양 발전소를 차려놨어요. 근데 이제는 태양광 발전소 그야말로 아주 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실시간대 하겠다고 이제 말할 테니까 많이들 돈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고 태양광 발전소를 해놓고 나면은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잠비아를 위해서도 쓰고 또 여러분들 주주시니까 여러분들 세컨하우스 여러 군데 만드는 데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전기값은 받을 수 없고 우리 에코카사리아가 큰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기 공급하는 걸로 사용을 할 거니까 아마 거기서도 수익금이 좀 생기면은 다른 나라 농장 만드는 데도 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마을 운영하는 자금은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과 소소하지만 각종 농산물 판매 금액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 액수, 저는 늘 액수를 말하는데 이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43만 명이 구매를 해주시니 저는 엄청나게 큰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유통, 소비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도 아주 솔직하게 만들고, 유통은 요즘 우리나라 택배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택배 잘 돼 있고, 소비자는 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해주고 계세요. 굉장한 탄탄한 신뢰의 끈이 있죠. 또 청국장 가루두시고 많은 분들이 변비, 혈압, 당뇨뿐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살리고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살리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부 좀 됐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자를 고치나 했더니 제가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먹을거리, 우리 민족의 한국장이라고 이계호 교수님이 바꿔야 된다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뭐 바빠서 그걸 자세히 공부를 못할 것 같고 아프리카 다녀와서 공부를 해서 그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고 문경, 제주도도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니다 길에서 지쳐 죽을 계획입니다. 돌아다니는 범위가 지구적이라 그렇지 저같이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것입니다. 누구는 사업하다 부도로 맞고 사기당하고 사업이 안 돼 망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빚더미에 눌려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느님 돌보심으로 그리고 다볼 교우들 덕분에 또 제 강의는 뭐 거의 온 국민이 다 듣는다고 봐야 돼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막 세금 떼어먹고 다른 데 돈 빼고 이러면은 불안할 텐데 세금도 낼 거 내고 다 내고 돈 빼갖고 다른 데다 유용하는 것도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귀양 사는 인생인데 왜 그러고 살아요? 그래 돈이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사업도 안 하면 되지. 생태마을 이거 평창도 완전하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나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유 있게 쉬게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100명 단위로 오면은 저도 따로 시간을 내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뭐 강의야 뭐 유튜브에 뭐 수도 없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강의도 요즘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까지 그래서 좀 불안해요. 전쟁도 해서 답답하고 지구 가열화, 보일러화로 전 세계가 환경재앙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50도가 올라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기쁜 소식도 멈춤 없이 전할 것입니다. 요즘 제 강의를 듣고 또 실시간을 보면서 신앙으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냉담도 풀고 또 성당을 찾아서 기도도 하시는 많은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뻐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안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은인 덕분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하느님 일을, 사명을,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생태마을 숙박시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행복의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열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황 신부님 말씀은 매일 듣고 반복해서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키우랴, 일하랴, 이제는 손주 보랴, 정말 정신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삶의 지혜 얻으시고 행복한 노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잘 살아보자며 열심히 일했지만 요즘은 노인들이 꼰대 취급을 받고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직, 애 낳기를 포기하는 7포 세대가 탄생하며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 자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의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이 현재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운 고민입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존심을 버리고 열린 소통과 정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쌓이고 서로 존중하며 일관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부모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착각하지 말고 기대감을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해 소통이 단절될 수 있으며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대화를 통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면 부담이 증가하고 함께 침몰할 수 있습니다. 양육을 부탁받을 때는 가능한 한 들어주되 비용을 받고 기준을 설정하여 거절할 때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지원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생활의 필수는 재정의 안정이 우선이며 자식 때문에 재정 안정이 무너지는 것은 안 됩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건강이 악화되면 더욱 깊어지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부모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체질화하며 부부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 돌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홀로 서야 할 시기가 옵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적 안정과 건강 관리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당연히 어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쓸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넘지 않고 다음 달에도 100만 원만 써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은 안정이 아닙니다. 건강 관리는 잘 먹고 배설 잘하고 운동하면 됩니다. 건강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운동을 하거나 골고루 반찬을 먹는 것은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와 사회적 연결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지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요.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더니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줬어.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어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럼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갖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10,000마디 해요. 10,000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5,000마디가 남은 거야. 이 15,000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하잖아요.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야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10,000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2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텔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차,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이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놔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